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랑스와 유럽의 주요 언론이 모두 아스널과 파리 생제르맹의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빅매치에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확고한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던 파리의 프랑스 대표 윙어 우스만 덴벨레가 이번 아스널 원정 명단에서 아예 제외되면서 런던조차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경기를 앞둔 상황에 엔리케 감독과 덴벨레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파리의 엔리케 감독이 자체 징계로 덴벨레를 선수단에서 제외시켰다라는 보도와 함께 나온 전망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엔리케 감독이 직접 챔피언스리그 공식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고 인정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아스널전 선발 출격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강인 선수는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프랑스 현지 언론 최신 보도 내용 총정리해드리고 전술 프리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단계 2차전 일정입니다. 올 시즌부터 36개 팀 체제, 조별리그가 아니라 이 36개 팀이 총 8경기를 각기 다른 팀과 치러서 36개 팀의 총순위를 통해서 16강 진출팀을 겨루게 되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 2차전 일정에서는 아스널과 파리의 경기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요 일정들을 살펴보면 먼저 10월 2일 수요일 새벽부터 경기가 펼쳐집니다. 아스널과 파리의 경기는 10월 2일 수요일 새벽 4시에 런던 에메리츠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고, 같은 시간에 레버쿠젠과 AC밀란의 경기도 빅매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현준 선수가 속한 셀틱은 10월 2일 수요일 새벽 4시 같은 시간 도르트문트와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아무래도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출전 가능성, 양현준 선수가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국 선수 황인범 선수가 10월 3일 목요일 새벽 1시 45분 스페인 라리가의 지로나와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지난 1차전 레버쿠젠과의 경기에 이어 또 한 번 유럽 5대 리그 팀과 겨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최근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독일 분데스리가 베스트 11 주간 최고의 센터백으로 2주 연속 선정된 김민재 선수는 10월 3일 목요일 새벽 4시 프리미어리그의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 치르면서 자신의 모습을 또 한 번 프리미어리그 팀들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에밀리케 감독과 덴벨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차례인데요. 프랑스의 유력 라디오 매체인 RMC 스포르의 파리 담당 기자로 유명한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가 가장 먼저 소개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엔리케 감독에 의해 제외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결정은 징계 때문이다. 스타드 렌과의 경기 당일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렌과 경기를 마치고 나서 라커룸에서 아마도 덴벨레와 엔리케 감독이 말다툼이 있었다. 뭔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경기적인 부분이었겠죠. 엔리케 감독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덴벨레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은 팀의 규율과 또 전술적인 수행을 위해서 덴벨레 감독을 이번 경기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파리 내부 소식의 정통화 것으로 알려진 ITK 트위터상의 정보원으로 유명한 자멜이라는 트위터리안이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이야기를 했어요. 엔리케 감독이 덴벨레에게 축구적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 즉 경기적인 얘기에 대해 요구를 했는데 덴벨레가 이것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쟁이 있었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이나 욕설이나, 즉 둘이 싸운 게 아니다. 그저 의견이 달랐을 뿐이라는 것인데, 어찌됐거나 엔리케 감독은 본인의 얘기에 대해 덴벨레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너는 뛸 수 없다라고 제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루이스 캄포스 파리 디렉터 그리고 나세르 알켈라이피 파리 회장이 지지를 보냈다는 것은 결국 덴벨레가 계속 이런 스탠스를 취할 경우 덴벨레가 매각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수가 기용될 경우 당연히 감독의 의도대로 경기를 운영할 수 없고, 그렇다면 감독이 그 경기의 결과를 책임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덴벨레가 개인적인 기량이 매우 우수한 선수이긴 하지만 스타드 렌과의 경기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줬던 많은 기회들을 놓치기도 했었고, 물론 그 전 경기들을 보면 덴벨레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결과를 냈던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덴벨레 입장에서는 본인의 또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엔리케 감독이 이 팀을 통제하는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덴벨레가 결국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 지시를 수용하고 말로서만이 아니라 경기 중에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텐데 이 상황이 제가 봤을 땐 생각보다 꽤 길게 가지 않겠느냐. 물론 결국 덴벨레가 감독의 말을 듣고 이런 설득의 과정이 생기겠지만 우선 엔리케 감독은 자신의 전술적인 요구사항을 가장 잘 수행하는 선수를 중요한 경기, 반드시 결과가 필요한 경기에 우선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재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의 존재로 인해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를 주로 맡거나 혹은 중요한 경기에 선발로 뛰지 못하고 있는데 덴벨레가 이런 상황으로 밀려난다면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비중과 영향력과 또 엔리케 감독의 신뢰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보도 상황들에 대해서 엔리케 감독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팀의 의무와 요구사항을 존중하거나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경기가 있는 중요한 주에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덴벨레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제 목표는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팀을 만드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팀을 구성하는 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어제 저는 덴벨레를 팀에서 제외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0번이라도 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결국 덴벨레가 앞으로도 계속 배제될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의지를 바꾸지 않는다면 덴벨레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뛸 수 없다라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죠.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변화는 덴벨레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고 덴벨레라는 중요한 선수를 못 쓴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선수라면 내 축구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라면 기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팀원 전체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즌에 팀을 만들기 위해서 파리와 계약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리에 있는 마지막 날까지 저는 팀을 만들 것입니다. 용감하고 대담하며 좋은 축구를 하는 팀 말이죠. 우리는 내일처럼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걸 할 수 없는 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엔리케 감독은 이 말을 조금 증명하는 경기를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분명히 음바페에 의존했던 파리의 팀 컬러는 올 시즌에 명확하게 팀이 주인이 되고 팀 전체의 플레이를 통해서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가장 화려한 팀 플레이를 보여주는 팀으로서 파리가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그 안에서 개별 선수들의 재능도 빛났고 그것이 또 축구의 묘미인데 덴벨레가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인 플레이를 추구했던 것이 아마도 엔리케 감독에게 조금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메시지를 준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팀적인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회, 스포츠 디렉터, 회장, 구단 전체가 덴벨레를 제가 선수단에서 제외하는 데 있어서 저를 팀으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그들이고 제가 할 일이 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덴벨레와 엔리케 감독 중에 팀은 회장은 엔리케 감독의 결정을 지지했다. 덴벨레가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덴벨레가 매각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덴벨레 본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결국에 지금은 아마 덴벨레가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이 경기를 못 뛰고 남게 된 것을 분명히 안타깝고 본인도 반성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덴벨레는 우리 팀 안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아마도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일이 무용담이나 드라마처럼 더 이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덴벨레와 저 사이에 논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팀에 대한 선수의 책임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선수와 감독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언쟁, 다툼, 욕설 이런 게 없었다라는 ITK의 정보가 맞았다. 다만 의견 충돌은 있었고 그 간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고 아마 지금은 덴벨레가 숙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질문을 그만해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질문이 나왔어요. 왜냐? 덴벨레가 없는 경기에 고전했던 거 아니냐? 덴벨레가 결과를 내기 위해 이번 경기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덴벨레가 뛸 때 우리가 진 적이 없는 것 같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뉴캐슬전, 밀란전,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 바로 중요한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덴벨레가 있어도 우린 졌습니다. 어우,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고 무서워라. 약간 이런 농담 섞인, 과장 섞인 표현도 했어요. 아마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이 상황에 대해 조금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을 텐데, 어찌됐거나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가 있든 없든 내 팀이다. 내가 만들어가는 팀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핵심이 되는 선수들이 있고 그 안에 이강인 선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 팀의 결장자 현황을 보면
아스널 같은 경우에 핵심 미드필더 주장인 마틴 웨데고르가 여전히 부상 중이고 영입한 스페인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도 아직도 부상 중이고 일본인 수비수 도미아스 부상 중이고 우크라이나 풀백 진첸코 그리고 스코틀랜드 풀백 티언이 부상 중이고 지난 주말 경기 등 또 맨시티와의 경기 등 중요한 경기들을 이탈했던 벤 화이트가 부상 문제였는데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출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이강인 선수를 제로톱으로 기용했던 것은 곤살로 하무스의 부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르코 아센시오까지도 부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아스널 원정에 합류해서 훈련에 임하는 파리 선수단의 이 사진, 파리 구단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시면 하키미, 이강인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아센시오의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즉 아센시오가 회복해서 합류했고 아마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돈나루마 골키퍼도 회복세에 있고 누누 멘데스, 비티냐 같은 선수들도 완전한 이탈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조금 회복세에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데지레 두에 같은 경우도 부상자로 빠져있는 상태인데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덴벨레는 말씀드린 몸 상태의 문제가 아닌 규율로의 문제로 빠졌는데 그렇다면 덴벨레가 빠지는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지난 주말 스타드 렌과의 경기처럼 제로톱일지 아니면 덴벨레의 역할을 그대로 맡게 될지가 관심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덴벨레가 빠지는 만큼 오른쪽 측면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스널 원정이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또 최고의 센터백 라인을 갖추고 있는 아스널을 상대로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으로 뛰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주말 제로톱으로 정말 좋은 활약을 이강인 선수가 펼쳤죠. 특히 콜로 무아니가 파리에 있는 상황에서 하무스와 아센시오가 부상인데 콜로 무아니를 스타드랭과의 경기에 선발로 내세우지 않은 것은 일각에서는 콜로 무아니를 아스널과의 경기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쉬게 한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프랑스의 유력한 매체인 막시풋은 이강인 선수가 먼저 기용된 것은 엔리케 감독의 신뢰를 입증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분명히 최근 무아니의 폼을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더욱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덴벨레가 뛸 수 없고 아센시오의 몸 상태가 확실치 않다 보니까 후스쿼드닷컴은 이강인, 무아니, 바르콜라의 3톱 체제 가동을 전망을 했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를 제로톱 위치에 놨는데 아마 무아니도 사이드에서 중앙을 오가는 형태로 뛰고 이강인 선수 역시 거의 프리롤에 가깝게 경기를 운영을 하잖아요. 실제로 엔리케 감독도 스타드랭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강인 선수에게 중앙 공격수로 뛰지만 자유롭게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으로 이동해서 마음껏 뛰어라라고 이제 전술적인 주문을 했던 것들을 돌아본다면 바르콜라가 왼쪽 사이드를 차지하고 무아니와 이강인이 상황에 따라서 번갈아 뛸 것이다. 무아니가 몸싸움 해주고 이강인 선수는 공간을 치고 들어가고 또 이 1선과 2선에서 필요한 위치에서 슈팅과 패스, 탈압박들을 전개할 것 같습니다. 3미들은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자이르 에메리의 출전이 유력하고요. 포백은 베라우드, 파초, 마르키뉴스, 하키미, 골문을 사포노프가 지킨다라고 후스쿼드닷컴은 전망을 했는데 UEFA 공식 홈페이지 역시 돈나루마가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 중이긴 하지만 아직 온전치 않다고 생각한 것인지 사포노프의 선발 출전을 예상을 했어요. 그 외에 이제 덴벨레가 더 징계 문제로 빠진 상황에서 역시 공격 3인방은 이강인, 콜로무아니, 바르콜라인데 콜로무아니가 중앙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3미들은 역시 비티냐의 부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베스, 에메리, 파비안 루이스의 구성 그리고 포백 라인도 하키미, 마르키뉴스, 파초, 베라우드 변함없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리 지역 신문인 르 파리지앵은 계속해서 밀도 있게 파리 내부 소식을 취재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선수단의 몸 상태나 내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매체거든요. 르 파리지앵이 돈나룸마의 부상 복귀 가능성을 알렸어요. 돈나룸마를 예상 명단에 올리면서 하키미, 마르키뉴스, 파초, 베라우드, 포백은 그대로고 파비안, 에메리, 네베스의 3미들과 바르콜라, 무아니, 이강인의 3톱까지 똑같은데 사실 파리지앵도 이강인 선수를 중앙 공격수 위치에 놨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경기 중에 계속해서 바뀌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스널의 예상 명단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부상자가 꽤 있다 보니까 옵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최근 트로사르를 제로톱으로 쓰고 오른쪽에 사카, 왼쪽에 마르티넬리를 배치하고 하베르츠를 공미 자리에 두고 트로사르와 하베르츠가 번갈아 가면서 뛰죠. 두 명의 미드필드 라인은 토마스 파티와 데클란 라이스, 포백 라인은 화이트의 부상 속에 왼쪽 풀백인 유리엔 팀버가 오른쪽에 배치되고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탈리아 수비수 칼라피오리가 왼쪽 풀백, 살리바와 마갈량이스가 두 센터백, 라야가 골문을 지키는데 요 예상은 거의 모든 매체가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1티어 언론이죠. 정론지 레키프 역시 돈나룸마가 부상해서 돌아와서 뛸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선발 명단 예상에 넣었고 다만 아센시오가 부상해서 회복해서 이번 런던 원정에 합류한 것이 사진으로도 확인이 됐잖아요.
아센시오의 몸 상태가 괜찮다면 최근 경기력이 너무나 좋지 않은 무아니가 아닌 아센시오가 제로톱으로 뛰면서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의 자리인 오른쪽 윙어로 나설 것이다라는 게 레키프의 전망이고, 저 역시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 물론 무아니가 많이 뛰어주고 힘도 좋고 피지컬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아센시오의 몸 상태가 온전치 않다면 무아니 이강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아센시오가 풀핏이라면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결정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마도 아센시오의 기용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레키프 같은 경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스타드랜전 가짜 9번 역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범적이었다. 그의 가용성, 그의 멀티 능력은 상대팀을 무너뜨리는 독약과도 같아. 그러면서 전방 공격수로 뛰면서도 플레이메이킹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무한히 정확한 플레이를 했다라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거든요. 실제로 가짜 9번으로 뛰면서 키패스 7개에 패스 성공률 91%는 정말 놀라운 기록이었고, 빅찬스도 하나 만들었고 슈팅도 3개나 때렸습니다. 정말 완벽한 경기를 펼쳤고, 무엇보다 스테드란과의 경기 6분에는 상대의 190cm대의 장신 센터백 크리스토퍼 우를 등진 채 덴벨레의 사이드 침투에 정확하게 맞춘 백힐 패스를 내줬던 것은 이강인 선수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가짜 9번이라는 점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렌전 61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을 파고든 바르콜라의 컷백을 이강인 선수가 잡는 척하면서 흘려주고, 이 흘려준 공을 파비안 루이스가 문전 근거리의 빅찬스 슈팅으로 가져간 것을 골키퍼가 막아냈기 때문에 또 득점이 안 됐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현혹하는 플레이가 너무나 좋았던 이강인 선수고요. 또 본인의 득점도 나왔었죠. 다이빙 헤더 슈팅, 본인이 기점 패스로 준 바르콜라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을 때 다이빙 헤더로 득점하면서 본인의 커리어 첫 헤더 득점을 올렸거든요. 이런 점들은 이강인 선수가 정말 본인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강화하고 완전체 선수가 되고 있다. 실제로 엔리케 감독은 렌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강인은 완전한 선수다, 결점이 없는 선수,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경기 충분히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엔리케 감독의 전술 운용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스널과 파리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은 역대 두 팀이 만났던 게 4번 있었어요. 그 4번 중에서 2승 2무로 아스널이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공식 경기로 보자면은 챔피언스리그에서 한 번 만났던 적이 있죠. 바로 2016-2017 시즌인데 조별리그에서 만났을 때 각각 1대1, 2대2의 무승부였으니까 승패가 갈리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이전에 컵 위너스컵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아스널이 홈에서 이기고 파리가 홈에서 비겼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즉 파리가 친선 경기 포함했을 때도 이제 아스널에게 2번 졌기 때문에 아스널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런 역사가 있지만 굉장히 또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해 아스널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굳이 뭐 큰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차전을 마친 챔피언스리그 순위표를 보면은 1승을 이제 거두고 있는 파리가 15위고 첫 경기를 비긴 아스널이 이제 19위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아스널이 아탈란타의 원정 경기 0대0으로 비겼었죠. 하지만 아스널도 파리도 리그 경기, 챔피언스리그 경기 다 지금 개막 후에 무패를 달리고 있어요. 특히 파리 같은 경우 지난 주말 말씀드린 스타드랜전 3대1의 시원한 승리를 통해서 선두를 지키고 있고, 아스널 같은 경우는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4대2로 승리를 하면서 역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스널 같은 경우 이 레스터와의 경기 2대0으로 앞서다가 2대2까지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2골을 기록을 하면서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넣는 저력을 보이면서 4대2로 승리를 했는데, 이때 아스널의 실점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아스널 상대로 공격 포인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후반 시작 2분 만이 47분에 왼쪽 측면 후방에서 부오나 노테가 왼발 프리킥 크로스를 올린 것을 수비수인 저스틴이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고 이게 하베르츠를 맞고 굴절되면서 레스터시티의 추격골이 됐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왼발 프리킥 코너킥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세트피스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파리가 득점을 올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63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은디디가 크게 넘겨준 크로스를 오른쪽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왔던 저스틴이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2대2 동점골을 넣었었거든요. 이 영역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으로 뛴다면 충분히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 코스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쪽으로 꽤 많은 득점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칼라피오리가 특히 몸 상태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분명히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면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꽤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지 승부 예측을 보면 후스코어드닷컴은 아스널이 2대1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특별한 근거 내용은 없어요. 그저 아마도 역대 전적에서 아스널이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
아스널이 레스터와의 경기 쉽지 않게 이겼다. 반면 파리는 무패 행진이고 홈에서 내내 크게 이겼다. 그런 최근 설명이 있는데 왜 아스널이 이길 것이냐는 그 근거가 설명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객관적인 전력, 리그 수준을 봤을 때 아스널이 프리미어리그의 강호라는 점에 있어서 앞서고 또 홈팀이잖아요. 슈퍼컴퓨터의 1만 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승부를 예측하는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 역시 아스널의 승리 확률을 52.8%로 맞고 무승부 확률 23.4%, 파리 승리 확률 23.8%로 보면서 아스널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반면에 아스널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무승부 및 파리의 승리 확률을 모두 합할 경우 그래도 4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뭐 충분히 파리가 승점을 가져오거나 내지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모두 홈팀 아스널의 승리를 예상하는데 아무래도 아스널이 끈질기게 끈덕지게 팀 상황이 안 좋아도 결과를 끌어내고 있는 저력을 보이는 점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스널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1.76배, 무승부 3.87배, 아스널을 상대로 파리가 이길 거라는 배당률은 4.58배일 정도로 높게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 전망대로 아스널이 파리를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지 아니면 엔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제외하는 극단적인 결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를 통해 아스널 원정에서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마요르카에서 파리로 이적하던 상황 속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도 받았던 이강인 선수가 아스널 원정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의 관심을 또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게 될 것인지 한준TV가 이 경기는 입중계 실시간 소통방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새벽 4시 한준TV의 입중계와 함께 이 경기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